안녕하세요. 페인프리 양당입니다. 오늘은 전공의 파악과 관련하여 복귀 D-Day입니다. 특별히 대학병원 신경외과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을 모시고 현 상황에 대해서 실제 필드에서 느끼는 바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경외과에서 뇌혈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뇌혈관이면 저희가 흔히 말하는 필수 의료 분야 중에 네, 하나인가요? 중증, 필수, 응급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이니까 2월 19일이죠. 그때 전공의 파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선생님 계시는 병원의 분위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공이 파업이라는 보다는 언론에서 그렇게 파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썼습니다. 정정이 필요하면 정정하겠습니다. 예, 일단 전공인들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한 일주일 조금 넘게 근무를 한 것 같고요. 일단 전공인들이 담당했었던 우리 여러 가지 업무들을 남아있는 교수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그럼 있겠습니다. 실제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실제는 2명의 교수진이 그 병원에 상주하면서 지금 총 몇 명? 7명의 교수진이 계시고요? 있고 그중에 2명의 교수진이 돌아가면서 병원에 상주하면서 입원 환자라든가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 그다음에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 그럼 수술은 어떻게 하셨어요? 밤에 만약에 응급실 환자가 온다 그런 경우에는? 다음에 응급실 환자가 오게 되면 이제 그 상주하고 있는 2분의 교수진 중에 한 분의 교수진이 수술을 하게 되고,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공의 선생들이 그 소위 말해서 수술을 어시스트를 쓰면서 배움의 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도와주지만 현재는 진료 지원 간호사라고 해서 법적 테두리 내에서 그게 이제 피해 간호사 이야기 하시는 예, 거죠? 맞습니다. 진료 지원 간호사라고 예, 이야기하네요. 예. 네. 법적 테두리 내에서 법적으로 정확하게 명문화된 건 없지만 그러니까 그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월요일부터니까는 거의 열흘 정도 하신 것 같은데요, 과에서. 그렇죠. 네. 그 실제 같이 하시는 선생님들 피로도라든지 또 지금 열흘 정도 하셨을 때 이제 내일부터 또 신학기인데 이게 어떤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으실까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이 신경외과 수술, 특히 뇌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 시간이 한두 시간에서 대여섯 시간까지 걸리는 상황인데 수술하고 나서가 끝이 아니거든요, 사실. 수술하고 나서 중환자실에서 한 1주, 길게는 2주까지도 환자의 그 급박하는 상태 변화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술이라든가 치료라든가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환자를 면밀히 관찰해야 되는데 이제 수술도 하고 그런 것까지 한 사람이 다 하기에는 사실 힘들죠. 그래서 저희가 전공의한테 가장 많이 의존하는 부분이 수술 후 중환자 관리, 그렇죠. 그다음에 입원 환자들에 있어서 어떤 문제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 이게 사실 전공의한테 제일 의존했던 바가 이제 그렇죠. 큰 전공의들한테 부분이잖아요. 모든 거를 맡기지는 않지만 그냥 그런 거를 캐치해내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말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노티를 해서 상의를 하고 다음 치료를 결정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 짜잘짜잘한 변화까지 모두 저희가 연락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피로도가 상당하죠. 수술도 하고 관리도 하고 또 다음 수술도 하고 다음 환자도 받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 일주일 정도 넘으면서 피로도가 상당하고 좀 그 피로도가 올라가게 되면 사람이 멍해지고 그러면 실수를 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맞습니다. 사실 현지 상에서는 실수를 할까, 내가 놓치는 부분이 없을까, 내가 리글렉트하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두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지난주 체력이랑 또 이번 주 체력하고 또 조금 다르시겠어요, 그죠? 그렇죠. 같이 일하시는 예. 선생님들 마찬가지고. 지금까지는 크게 환자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던 거고요. 현재까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 사실 언제든지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 다 비슷한 상황이니까. 예. 그래도 전공의 선생님들이 없는데도 이렇게 포스트업 수술 후 환자 관리까지 하시는 거 봐서는 정말 대단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최근에 그 한 15년 전에 전공의 때 했었던 프로시저들을 요즘 새롭게 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잘 되더라고요. 어떻게 앞으로 계속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못 하겠습니다. 사실 체력적인 문제가 제일 크고, 그죠? 이게 나중에 아마 또 환자 사고가 생기면 안 되겠지만 사고 생겼을 경우가 또 제일 곤란하실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렇죠. 의료 사고 명백하게 의료 사고인 거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사실 수술을 하고 나서 환자가
어차피라기보다는 나빠지는 상황에서 나중에 이때 이 타이밍에 우리가 뭔가를 좀 더 해줬으면 좋아지지 않았을까. 물론 그 타이밍에 뭔가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뭐 나빠졌을 가능성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네. 나중에 시간 지나면 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아쉽고 이때 내가 좀 더 이랬으면, 내가 좀 더 했었으면, 뭐 그런 것까지 의료 사고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도 한 20년 넘게 의사 생활 해보지만 이게 사실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수술하면 할수록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겸손해지고 조금 더 이제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 같은데, 참 그래도 마음이 무거우시겠어요. 뭐 지금 어떻게든 예. 오는 환자 막 지도 못하고 하셔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니까. 근데 정부에서 이제 그런 전공의 공백을 PA 간호사, 아까 무슨 간호사? 진료 지원 간호사. 진료 지원 간호사로 그런 공백을 좀 메꾸라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게 뭐 과연 100% 이렇게 다 메꿔질 수 있을까요? 이게 병원마다 그런 진료 지원 간호사 운영 행태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병원에서는 수술까지 들어가서 우리 보조죠, 실제로 인체에 이제 어떤 기구를 대서 같이 도와주는 네. 행위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병원에서는 아예 의사 업무는 배제를 시키고 이제 실제 간호무 선에서 그렇게 이제 딱 한정지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선생님네 그 병원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완하실 것 같습니까? 일단 지금 법제화된 진료 지원 간호사에 대한 법제화된 어떤 명문화된 어떤 그 범위가, 업무 범위가 정해진 게 명백하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물론 뭐 진료 지원 간호사가 뭐 가끔 뉴스에도 나오듯이 뭐 봉합을 한다거나 뭐 의사가 해야 될 행위를 하는 거는 저도 결코 반대고요. 지금 뭐 사실 수술을 하면서 진료 지원 간호사가 도와줄 때는 우리가 이제 어떤 수술 필드를 확인할 때 뭐 땡겨준다거나 아니면 뭐 피가 고여 있는 부분을 뭐 이렇게 꺼즈 같은 걸로 닦아준다거나 뭐 그런 정도의 도움을 주는 거지. 근데 이제 이 정도 도움을 주는 것들도 사실 명문화되게 그렇죠. 민감한 부분이 예, 있죠. 그게 이거는. 없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부에서는 아마 그 뭐 시범 사업으로 뭐 각 병원마다 그 진료 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뭐 업무 범위를 연장시키고 뭐 하라는 뭐 공문이 왔던 걸로는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게 정부에서 정해주지 않는 이상 각 병원에서 맞아요. 그거를 업무 병위를 하라고 하면 사실 그 업무 범위가 정해질 수 없다고 저는 그게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적인 책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난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이게 진짜 실상을 알고 실태를 알고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죠. 사실 그 간호사 역할 하시는 분들도, 간호사들도 고생이 많으시잖아요. 상교대 하랴 뭐 이 환자들 컴플레인 다 들어주고. 그렇죠. 간호사분들도 보고 있으면 정말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정말 많이 하시죠. 예, 사실 많이 어떻게 보면은 하시는데. 뭐 저희들보다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일 많이 수고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실제로 이제 우리가 PA라는 이야기로 필드에 나와서 조금 더 이 업무 부분에서 도움을 주시려고 그러면은 뭔가 제도화를 시키고 어느 정도 법제화가 돼야지 그분들도 자신 있게 이제 좀 물 위로 올라가서 그렇죠. 일을 하실 수 맞습니다.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보거든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궁금한 건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기사가 오늘 이제 나왔는데, 첫 번째 기사는 저희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제2차장이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과연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립대학교 병원이든 사립대학교 병원이든 지방에 있는 곳에서는 중증 응급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을 뽑으려고 해도 사람이 없어서 못 뽑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없다는 게 정부에서 말하듯이 의사 수가 부족해서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그런 전문가들 집단이 있지만 사실 지원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지원을 안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거점 국립대병원의 어떤 교수진을 1000명을 늘린다고 했을 때, 지금 또 티오가 없어서 못 오는 게 아니고, 지원자가 없는데 안 오는데 1000명 늘린다고 한들, 오히려 1000명 늘렸을 때 지방만 늘리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서울 경기 쪽으로 늘어나거나 아니면 서울권에 가까운 곳으로 만약에 더 교수진들이 몰리게 되면 오히려 지방에 있는 교수진들 중에 우수한 교수진들이 그런 쪽으로 연쇄 이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고, 맞습니다. 그러면 지방에 있는 어떤 중소대학병원이라든가 뭐 그런
병원들은 의료진 의사 악순환이죠, 수는 그죠? 더 네, 악순환. 나빠지면서 더 사람 구하기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셨지만은 사람이 없어서 못 벗는 게 아니고 오질 않는다.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우리 오게끔 만들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그렇죠. 그게 없이 일단 뽑고 보자. 일단 의대 증원을 늘리든 아니면 뭐 교수 티오를 늘리든 뭐 만약에 그 과를 하고 힘든 과를 하고 그런 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러면 지금 그런 과들을 지원자가 없는데 거기에 전공을 할 지원자들 전공의들이 그런 과를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걸 전문의를 따고 나왔을 때 또 개업가로나 나가지 않고 그런 인원들이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급이나 아니면 그런 진료를 할 수 있는 그 규모의 병원으로 해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필수 진료과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여건도 없고 그 다음에 일부가 거기에 지원을 해서 전문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전문의들이 또 그 중에 또 100%그 전문의들이 대학병원급이나 아니면은 고난이도 수술을 할 수 있는 급의 병원에 근무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거죠. 시설도 없고 네. 네, 지금 녹화 중인데 병원에서 콜을 받으셔가지고 잠깐 이야기가 끊겼습니다. 아무튼 거점 국립대병원에 1000명의 의대 교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시죠. 일단은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뭐 뽑고 보자라는 식인 것 같아요. 지금 네. 분위기는. 지금 있는 사람들도 다 나갈 지금 있는 사람들도 저희 병원에 계셨던 그 필수 진료 하시는 분들도 서울 쪽으로 옮기시거나 왜 서울에도 사람이 없으니까 서울 맞습니다. 쪽으로 옮기셔서 저희는 또 못 뽑고 있고 또는 개업가로 그냥 나가시고 네. 그럼 또 다음 들어오시는 분이 없고 그러니까 점점 그 지방의 대학병원의 의료진이 네. 부족해지는 거죠. 네. 그리고 저희 두 번째 궁금한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의대 증원의 이유 중에 하나가 지방 의료를 살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지방의 어떤 대형 병원이라든지 대학에서 분원이나 증축한다는 계획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기사를 보면은 2027년까지 거의 경기 수도권에만 총 9개 대학병원에서 6,600개의 병상이 이제 개원을 한다라는 이제 자료가 이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과연 지방 의료 살리기 하고 상충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걸 봐야 될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서울권이나 서울이라든가 그 서울 주변, 서울에 가까운 경기권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사실. 모든 사람이 서울 수도권에 살고 싶어 하는 거는 마찬가지인 거고. 그렇게 되면 그만큼 규모의 대학병원들이 생긴다고 하면 결국은 뭐 의대 교수라든가 아니면 전문의가 그만큼 갑자기 뚝딱 하고 나오는 건 아니니까 결국 거기에는 어떤 그 지방에 있는 우수한 의료진들이 또 연쇄 이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럼 또 지방 대학병원의 의료진은 또 부족해지고 그렇죠. 네.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저도- 상황에서 1000명 늘려봤자 별로 뭐 저는 크게 어떤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끝으로 이번 의대 증원에 대해서 혹시 개인적인 생각이 있거나 견해가 있으시면은 뭐 그것도 앞서 말씀드린 그 교수 1000명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면 의대 졸업생들이 나와서 전공을 선택하는 전공의를 선택을 할 때 사실 요즘 세대에 대해서 제가 100%다 안다고는 말 못하지만 아무래도 삶의 질을 굉장히 중시하는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좀 덜 힘들고 그러니까 그거죠. 덜 힘들고 그다음에 자기 생활이 있을 수 있는 여기서 자기 생활이 있을 수 있는 과라고 하면 드는 생각이 입원 환자 없고 응급수술 없고 그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퇴근하면 자유롭고
그죠. 병원 그렇죠. 콜 없고 병원 병원 콜 나갈 없고, 필요도 없고. 병원 나갈 필요도 없고. 그런 과들로 지원을 하게 되고, 또는 뭐 아니면 뭐 개업과에서 좀 더 뭐 피부라든가 미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급여를 얻고 싶은 과들이나 이런 과들을 지원을 하게 되고, 사실 그 필수나 중증 응급 같은 경우에는 고되고, 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거에 비해서 소위 말하는 급여도 그렇게 높지 않고, 고생은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삶도 희생해야 되고, 그런 과들을 지원을 안 하게 되는 건데, 그럼 의대 증원을 늘렸다고 한들 이 상황이 계속되면 오히려 그런 쪽으로만 더 몰리게 되지, 뭐 지금 그렇다고 중증이나 응급이나 뭐 필수 진료과를 지원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정부에서는 뭐 낙수효과 하던데, 근데 그게 참 좀 기분이 안 좋은 게, 지금 신경외과를 하고 있는데, 그럼 낙수효과로 신경외과나 소아과나 내과로 간다면 지금 내과나 소아과나 신경외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떨거지들이라니. 떨거지들이란 얘기인가. 뭐 나름 그때 다 네. 생각이 있어서 지원을 하고 지금 그 전문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바이탈 다루는 과 선생님들은 좀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그런 친구들이 그렇죠. 지원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래서 밤잠 설치면서 수련을 받더라도 몸은 힘들고 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이 힘들지만 그래도 4년 동안 버티고 또 전문의 따고 나서도 밤새 수술하고 하는 이유가 사실 그 의사라는 또 사명감 때문에 일을 하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 끝으로 혹시 맺은 말 있으시면 해주시겠습니까?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전공의 선생님들도 마음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게 총선 전에는 끝나야 될 텐데 말입니다. 지금 사실 힘들어 죽겠는데, 뭐 힘들어 죽겠고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서 네. 전공의 선생님들이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는 마음인데, 제가 차마 전공의 선생님들한테 들어오라는 말은 개인적으로는 못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네. 네,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루 빨리 지금 이 사태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뭐 다 누구나 또 선배 의사라면 또 전공이라면 학생들이라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의대 증원과 관련된 현 사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과 또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